네, 주간지 배틀 편집장 대 편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의 정은주 편집장 그리고 1일 명예편집국장이죠.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두 분 2주 만에 뵙는 건데 네. 추석 연휴 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집콕, 방콕. 저 등에다가 침대를 일치시키고. 아하, 모범적으로 보내셨네요. 네,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네, 김연희 기자는요. 특별한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약간 집에서 튀김 졸아가지고 튀김을 엄청 했습니다. 전 아니고 튀김이요? 예, 저희 전조 튀김조가 따로 있어가지고요. 아하, 네. 튀김조. 뭔가 좀 이렇게 그 전투적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간지 배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사인은 이번에 커버 스토리로 어떤 주제 다뤘습니까? 예, 저희가 2007년에 창간을 했는데요. 예. 이제 14년이 됐는데 그동안 지켜온 전통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추석 합병호에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신뢰도 조사라고 해서 그 결과를 커버로 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는 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팬데믹의 시대 신뢰도가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의 시대에 신뢰도가 오히려 높아졌다. 네. 아하. 내용은 좀 이따가 자세히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럼 여기에 맞선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는 뭡니까? 저희는 차별금지법 다뤘는데요. 아하.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제 변화의 출발점이다. 이제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고요. 네. 이게 차별금지법이 2007년서부터 올해까지 이제 국회에 8차례 제안이 됐는데요. 예. 이제 최근에 된 게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를 했고 네. 이제 9월 21일 날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됐죠. 그래서 네.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적인 토론이 열릴 것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과연 본격적인 토론이 열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에 한겨레 21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안 관련해서 꽤 긴 분량으로 다루셨네요. 이번에 이렇게 특집호에서 합병호에서 차별금지법을 다룬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논란이 계속 있어 왔죠. 그랬죠. 그리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철회된 적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지난 6월에 국가인권위하고 국회에 이제 정의당 의원이 함께 물론 각각이긴 하지만 하여튼 거의 동시에 차별금지법을 다시 화두로 던졌고요. 그때서부터 저희는 이 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좀 고무적이라고 봤던 것이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인권위에서 한 국민의식 조사가 88%가 찬성하고 있거든요. 이게 1년 전에는 73%였어요. 더 높아졌네요. 네, 15%가 높아졌는데 아까 시사인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차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진 거예요. 자기들이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차별을 지켜보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필요성을 더 인식했다고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변화의 바람을 일고 21대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주제를 잡았고요. 아까 잠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제사법위원회의 차별금지법이 상정된 게 과거에도 4번 정도 있었어요. 이제 네. 법안 발의는 8번이었는데 한 번도 토론이 돼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제안 성명 예. 정도만 있었고 논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는 21대 국회에서는 논의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자, 표지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표지가 보이실 텐데요. 수어예요. 네. 수어로 이제 딱 4개의 수어가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 수어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이 의미하고. 주인공은 이길보라 감독이고요. 농인 청각 장애인의 딸이죠. 아하. 네, 저희가 이번에 표지 이야기로 네. 차별을 경험한 사람의 가족 혹은 친구 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차별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도 예.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그 순간서부터 차별이 눈에 들어오고 예. 내가 차별당했음을 내가 차별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길보라 감독을 인터뷰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길보라 감독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자기가 수어를 할 테니 예. 이걸로 한번 컷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아하. 해서 저희가 사진을 찍었고 갖고 온 사진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네. 표지로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네. 그런데
앞서도 계속 말씀 주셨지만 이제 8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소수정당이잖아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우선 아주 간략하게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본적으로는 큰 틀은 비슷한데 조금 더 구체화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차별 금지를 하는 행위가 있죠. 그게 성별, 장애, 뭐 나이, 언어, 뭐 성적 지향, 학력 등이 있는데 그게 23가지로 좀 더 구체화됐고요. 이제 교육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런 이유로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편견을 갖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차별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피해자나 혹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에다가 진정을 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국가인권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죠. 강제이행금. 네. 예, 그런데 그동안 사실 차별금지법이 아예 토론조차 못 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그 잘못된 속설이라 그럴까? 잘못된 믿음, 가짜 뉴스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뭐 예를 들어 교회 목사님들이 처벌받는다. 다 뭐 교도소 간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좀 잘못 알려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대표적이죠. 교회 설교를 하면 뭐 처벌받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법에서 제재하고 있는 그 영역이 4개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고용, 아니면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아니면 교육, 아니면 행정 서비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는 사실 그 영역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죠. 회사에 입사할 때 성소수자나 이주민이 더 유리해져서 역차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회사에서 예전보다 차별 행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소수나 이주민들이 입사할 때 차별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것에 대하여 좀 더 회사가 더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 얼개는 남녀차별금지법 최초에 제정됐을 때랑 유사한 접근이네요. 그렇죠. 행정적이고 불이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교육이나 권고가 우선인 교육, 거고요. 권고 우선이고요. 자, 그런데 그 어쨌든 가장 중요한 키를 법사위가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사위원 18분한테 이 차별금지법 관련 설문지를 한겨레 21에서 보냈다면서요. 다 답을 해 오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잡지 만들기 전에 2주 전에 보냈고요. 내용은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제 이걸 핵심 질문으로 해서 그 별로 길지 않아요. 한 7, 8문제 보냈는데 2주간 기다렸지만 3명만 답을 해주셨어요. 3분. 네. 그래서 여러 차례 독촉도 했지만 결국은 답을 받지 못했고요. 3분 어떤 분인지 이건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3명 저희가 비실명으로 받기로 약속을 하고 비실명으로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못 답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딱 한 분만 본인 이름을 밝혀도 된다. 누구죠? 네, 박주민 의원. 예. 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이다라는 입장을 유일하게 실명으로 밝혔습니다. 네, 예상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해외 사례도 취재하셨잖아요. 뭐 해외 사례 다 들을 시간은 없는데 한 나라만 꼭 이 나라 사례는 좀 알아야 되겠다. 어디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핀란드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도 핀란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는 상황인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살의 여성 총리가 좀 유명하죠. 맞아요. 산나 마린이라고. 근데 그분이 그 엄마와 엄마의 동성 배우자 로 구성된 가정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정신이 되고 난 다음에 평등과 차별 금지에 대해서 그 지원하는 법을 많이 개정을 하고 많이 넓혔는데 특히 그 성소수자 축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퀴어 축제라고 하죠. 네. 그럴 때 총리 공간에 이제 무지개 깃발이 날리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차별 금지법이 딱 제정이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뭔가 변화 아니면 뭔가 어떤 균열의 시작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신 말씀 정은주 편집장이 그 글로도 한겨레 21에 쓰셨던데요. 차별금지법이 생긴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핀란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균열의 출발점이 차별금지법 제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쓰셨던데 그 출발점이 균열이 이번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기대 말고. 어떻게 보세요? 더 잘하시지 않나요? 전 진행자입니다.
국회에 달렸죠. 네. 국회에 달렸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88%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국민은 그렇고 국민은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예.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곳이잖아요. 네. 이 변화와 공감대를 어떻게 네. 국회가 안을 것인가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직답을 안 주시네요. 김현희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전망이 밝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확실히 21대 국회에서는 초반부터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단번에 법을 만들 수 없다고 해도 사실 한 발짝씩 계속 나가려는 시도가 결국은 바위를 뚫는 힘이 되지 않을까 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한테 질문 주셨으니까 짧게 답을 드리면 사실 저는 20대 국회 때 그 2016년 총선 전에 저희 지역의 대형교회 목사로부터 요구를 받기도 했었어요. 차별금지 맞아요. 반대. 그런 압박이 많이 들어온다고 예, 저도 예. 들었어요. 반대를 하라? 예, 반대를 아. 해라. 그리고 그 막 교회 연합에서도 오라고 하시고 그래. 저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어떤 타협안이 오냐면 그러면 처벌 조항만은 안 들어가게 해달라서 아이고 저는 처벌은 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의견만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딱 들어오고 보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계의 그런 압력과 반발이 엄청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 다수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그 집중적으로 가해지는 집중적으로, 예. 항의와 반대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국민의힘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보수 기독교계와 상당히 가까운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또 목소리가 좀 크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전망은 좀 안 됩니다. 솔직한 말씀이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사인 커버 스토리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사회 신뢰도 조사를 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신 거죠? 네, 저희가 그 신뢰도 조사를 할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는데요. 하나는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도고 또 하나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간 이후 14년 동안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한국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고신뢰 사회로 가고 있는지 저신뢰 사회로 가고 있는지 또 시민들이 신뢰하는 대상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 13년간 빠짐없이 매년 하신 거예요? 네네네네. 오. 근데 그때마다 문항이 조금씩 바뀌긴 했어요. 문항은 조금씩 네네네. 바뀌고 예.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번 그래서 표지를 보겠습니다. 시사인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표지가 보이실 텐데요. 예, 누군지 바로 보이시죠?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못 알아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없으시죠. 같아요. 예. 그러면 한국 사회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이분이 표지 모델이다. 네, 그러면 네, 네, 당연히 뭐 질병관리청이 1위겠네요. 네, 맞습니다. 모두 공적기관 예, 중에? 예.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질병관리청을 저희 설문조사 이 신뢰도 조사 항목에 넣지 않았었거든요. 예. 올해 처음 들어간 그 항목이 질병관리청인데 네. 처음 들어갔는데 1위를 하고 그 점수가 10점 만점에 7.39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올해 조사에서만 1위가 아니라 사실 14년 동안 했던 신뢰도 조사 역사상 최고의 점수거든요. 역대 최고. 예. 굉장히 정말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를 이번에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예. 근데 이 조사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은 네. 좀 재밌는 현상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신뢰를 그 정치 성향이라든지 연령에 따라서도 분류해서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예. 이 진보, 중도,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두 질병관리청에 대한 신뢰는 높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난 8월에 사실 일부 극우 세력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과는 달리 보수 성향의 시민들도 대체로 코로나19 방역 그리고 질병관리청에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 조사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현역때 이제 김연아 선수라든지 도저히 네. 뭐 어떠한 비교할 이유로 만하네요. 네네네. 반대할 수 없는 그런 네네네. 존재가 질병관리청이 된 것 같은데 예, 예. 반면에 예년에 비해서 신뢰도가 뚝 떨어진 공적 제도도 있다고요? 네, 근데 올해는 사실 전반적으로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갔는데 예. 그 와중에서도 신뢰도가 떨어진 그 대상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예. 대법원, 검찰, 정의당 이 지난해보다 사실 정의당이요? 신뢰도가 하락했어요. 대법원이나 검찰이야 뭐 놀라운 게 아닌데
정의당은 좀 놀랍네요. 예, 근데 정의당은 사실 그렇게까지 그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정의당도 포함이 됐고 이 중에서 검찰 조사 결과가 사실 여기는 정치 성향별로 되게 예상했던 대로 많이 갈리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진보든 보수든 전반적으로 검찰에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거는 맞지만 네. 보수 성향의 이제 답변자들은 3.74점이었던 반면에 진보 성향은 3.17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징후 그건 뭡니까? 예, 저희가 신뢰도 조사에서 몇 년째 또 이런 문항을 묻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1번은 정부가 국민의 복지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고, 네. 2번은 개인이 자신의 생계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둘 중을 고르는 건데요. 네. 올해 조사에서는 1번, 그러니까 정부 책임이 더 높다라는 응답이 20대와 30대에서 그 응답을 한 비율이 대폭 낮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네네네. 근데 3년 전 조사에서는 사실 2030 세대가 복지를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70% 이상을 넘어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청년 세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2030 세대가 아주 큰 세계관의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징후를 좀 엿볼 수 있고 그 원인을 사실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 세대가 사실 공정 담론을 주도하고 시작한 세대이잖아요. 그런 것과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상당히 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조사 결과네요. 자, 그럼 다시 신뢰도 조사로 돌아와서요.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유튜브가 1위라고요? 네, 사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씁쓸한 결과인데 네. 그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유튜브를 1위로 꼽은 비율이 13%였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언론인가요? 근데 그것부터- 이게 사실 유튜브가 올해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몇 위였냐면 2위였습니다. 그럼 올해 2위는 어디냐? 하면 기성 언론이 아니라 네이버예요. 아, 포털. 네네네 네이버고 사실 네이버가 몇 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다가 예. 올해 1위 자리를 유튜브에 내주고 2위로 내려간 거죠. 어허. 자, 그러면 한겨레 21의 정은주 편집장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하죠. 저희 먹거리가 지금 언론으로서 그렇죠? 네,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 자존심은 안 상하고 지금 생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먼저 앞서는군요. 앞서죠. 자존심보다 아. 생계는. 네. 네. 와. 그리고 저는 좀 더 충격적으로 본 게 예. 이제 신뢰하는 언론사 신문 매체가 어디냐라는 네. 질문인데요. 예. 거기에 보면 2015년만 해도 무응답자가 25%였거든요. 근데 올해 조사에는 45%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네, 매체라는 네. 거 자체에 관심도 없다? 관심이 없는 거죠. 외모로 이런 거 나 네, 관심도 없어 네, 이거네요. 신문이라는 게 뭐지라는 그러니까 거죠. 신뢰도를 따지기가 어려울 만큼 사실 존재감이 없어졌다고 큰일 볼 수 났네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났네, 훨씬 진짜.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허. 6712님 문자 주셨는데요. 와, 충격이네요. 유튜브 1위 크크크 많이 보긴 하지만 신뢰도 1위라니.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나 네이버가 자체 보도 기사를 만들어내거나 언론 기능을 하면 그래도 뭐 그럴 만하다 네, 싶어요. 네, 근데 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유튜브는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얘기 그냥 막 올리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들을 이제 언론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거기가 사실 가장 믿을 만한 언론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허. 그럼 어떻게 지금 분석하신 거예요? 이게 유튜브가 뭘 잘해서 그렇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뭐랄까 기성 언론이 미우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조사를 보면은 예. 사실 유튜브를 불신한다고 답한 비율도 적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하. 정은주 편집장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통적인 뉴스 미디어의 존재감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신문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조사에서 그러니까 1위는 조선일보고 2위는 한겨레였는데 사실 여기보다 무응답의 비율이 훨씬 높은 거죠. 아하. 자, 그럼 지금 뭐 조선일보 한겨레를 꼽아 주셨는데 정치 성향 혹은 연령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답변들이 나왔겠죠? 예, 굉장히 연령과 정치 성향에 따라서 또 큰 차이를 보였는데 네. 뭐 정치 성향에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그 미디어를 소비하는 그런 그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거는 익히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좀 재밌었던 결과가 그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그 신뢰하는 매체가 무엇이냐를 물었을 때, 그러니까 1위랑 2위는 KBS랑 TV조선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60대 이상은 여전히. 예. 근데 의외의 결과가 유튜브를 신뢰하는 언론으로 꼽은 비중도 60대 이상에서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세대에서 1위를 차지한 KBS는 16%가량이 꼽았는데 네. 유튜브를 꼽은 분들이 9.3% 정도 됐거든요. 9.3? 예. 많이 차이가 나진 않네요. 예, 그렇게까지 막 현격한 차이가 나진 않는 거죠. 와,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의 분석은 그렇고요. 그럼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계속 나갈 것으로 보고 계세요? 세상의 변화를 저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안 저희가- 그렇게 되기를. 네네, 내년에도 사실 이 조사를 할 건데 그때는 그 기성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의 그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라고 전하고 싶지만 사실 그럼-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8911님, 저는 그래도 두 분 코너 신뢰하고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네. 기성 언론이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는 거죠. 숙제거리를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편집장 대 편집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 김현희 기자, 한겨레 21 정은주 편집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